이게 뭐예요? 택배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새 집의 등기부등본과 열쇠, 그리고 5천만 원이 든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한 남편 준호가 보낸 것이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서야, 이혼은 어쩔 수 없었지만 너와 아이만큼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동안 몰래 도와준 건 모두 나였어. 지금도 너를 사랑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카페 월급을 미리 입금해 준 것도, 아이 병원비를 결제해 준 것도 모두 준호였습니다. 5년간 시어머니 때문에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 결국 이혼까지 했는데, 이 남자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고요. 결혼한 지 5년째 되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되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5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결혼 초기로 돌아가 볼게요. 2019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신혼의 설렘을 안고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겉으로는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서야, 우리 준호 잘 부탁해. 얘가 좀 까다로운 편이라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준호는 전혀 까다롭지 않거든요. 오히려 너무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첫날이니까 그냥 웃어넘겼죠. 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준호와 저는 신혼집에서 달콤하게 지냈고 주말마다 시댁에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국이 너무 짜네. 우리 준호는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해. 이 반찬은 맛이 없어. 다음엔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준호가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집에서 밥을 제대로 안 차려주니? 매번 뭔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해서 그러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고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트집은 더 늘어났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가? 시댁 일에는 관심도 없고 우리 집안 전통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 며느리가 되려고 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 2년차 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시댁에서 큰 청소를 한다고 해서 도우러 갔거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런 일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셨고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잠깐 시장에 나가신다고 하셨고 저는 혼자 방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물걸레질까지 깨끗하게 했죠. 그런데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깊숙한 서랍이 열려버렸어요. 원래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서랍이 완전히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당황해서 얼른 서랍을 다시 넣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였어요. 노란 봉투 안에 들어 있었는데 겉에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에 조금 들여다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법원에서 발행한 서류였는데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친생자 확인 소송 관련 서류.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모르는 여자 이름이었어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여자가 양육비를 요구하며 친생자 확인 소송을 낸 거였죠. 법원에서는 친생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다른 서류들도 봤는데 양육비 입금 내역서까지 있었습니다. 10년간이나 매달 돈을 보냈던 기록이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에게 차갑게 대하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라는 존재 자체가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겼다는 상처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들의 아내인 저도 언젠가는 준호를 빼앗아갈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민서야, 뭐 하고 있어? 갑자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장에서 돌아오신 거였죠. 저는 깜짝 놀라서 서둘러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아, 어머니. 청소하다가 서랍이 빠져서. 그래,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부지런하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여전히 저에게 차갑게 대하셨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죠. 어느 날 저녁 준호와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시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특별한 일? 무슨 말이야? 그냥 시어머니가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며느리들은 다 남편을 빼앗아 간다고. 아, 그냥 어머니 특성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니도 나름대로 너를 아끼시는 거야.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바람이나 사생아 이야기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준호는 고작 10살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이 비밀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죠. 가족의 상처를 더 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분의 상처를 공감하려고 했죠. 30년 전 배신당한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준호도 잘 챙기고 어머니도 잘 모실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래, 지금까지 못했다는 얘기네. 뭘 해도 비꼬시고 뭘 말해도 트집을 잡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 상처가 정말 깊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친척들 앞에서도 저만 유독 차갑게 대하셨거든요. 우리 큰 며느리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많이 서툴러.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시댁일은 관심 없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죠. 시어머니의 상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지칠 대로 지쳐갔어요. 매번 눈치를 보고 매번 비난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이가 생기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자를 낳아드리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정말 준호 아이가 맞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년을 함께 살면서 이 정도 신뢰도 없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에 비하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다시 민서입니다. 지난번에 시어머니의 숨겨진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30년 전 시아버지의 바람과 사생아 이야기 말이에요. 그 비밀을 알고 나서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제가 임신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였죠. 생리가 늦어져서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2줄이 나타났어요. 임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늘어나는구나. 시어머니도 이제 좀 달라지실 거야 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손자를 낳아드리면 며느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에게 먼저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준호는 정말 기뻐했어요. 저를 꽉 안아주면서 정말이야? 진짜야? 라고 몇 번씩 물어봤죠.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더 기뻤어요. 어머니께도 빨리 알려드리자. 준호가 말했어요. 저도 동감했죠.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댁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소식?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으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임신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준호 아이가 맞지?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아니야, 그냥 그런 소리다. 축하해. 하지만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축하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결혼 3년 동안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방금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뭔 말? 아이가 정말 내 아이냐고 물어보셨어.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그때 준호는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내가 얘기해 볼게. 하지만 저는 말렸어요. 괜히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임신 소식을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이상했어요. 민서야, 요즘 어디 다녀? 네, 별로 어디 안 가는데요. 집에만 있어요. 회사 동료들이랑은 안 만나?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제 일상을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시는 걸까요? 가끔 만나긴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회사 동료 성민이와 점심을 먹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계셨어요. 민서야, 남자 동료랑 둘이 밥 먹는 거 좋지 않아. 네, 어떻게 아세요? 그냥 누가 봤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저를 감시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산부인과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첫 검진을 받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병원 다녀왔지? 네, 어떻게 아세요? 그냥 임신하면 병원 가야지. 하지만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나온 지 30분도 안 되어서 전화하신 거거든요.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어느 날은 직접 확인해 봤어요. 일부러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돌아보니까 시어머니 친구분이 계셨어요. 눈이 마주치자 급하게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아, 정말이구나. 시어머니가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저를 지켜보게 하신 거였어요. 마치 탐정을 고용한 것처럼요. 그날 밤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지금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나를 미행시키고 계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믿지 않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하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해. 너무 예민해진 거 아냐? 임신하면 그럴 수 있어. 준호는 계속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답답했죠. 임신 2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입덧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셨어요. 민서야, 괜찮아? 네, 입덧이 좀 심해서요. 그래. 그런데 어제 백화점에 갔다면서 또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어디 갔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잠깐 나갔다 왔어요. 입덧이 심한데 백화점은 왜 가? 뭐 사려고? 산모용품 좀 보려고요. 혼자? 네. 남자친구랑 간 거 아니고?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야, 잘못 말했어. 혼자 다니지 말고 준호랑 같이 다녀. 하지만 분명히 남자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감시는 더 심해졌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다 보고를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대학 친구 지연이랑 커피를 마셨는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민서야, 오늘 누구랑 만났어? 친구요. 남자친구? 아니요, 대학 동창이요. 그래. 누구? 지연이요. 지연이가 누구야?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매일 감시받는 기분으로 살아야 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임신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고 나오는데 병원 앞에서 아는 분을 만났어요. 시어머니 친구분이었는데 우연히 마주친 척 인사하시더라고요. 어머, 민서야. 병원 왔구나. 네, 안녕하세요. 검진 받았어? 아기 건강해? 네, 다행히 건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의사가 아빠가 누군지 물어보지 않았어? 순간 멍해졌어요. 네.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요즘 의사들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본다고 해서.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실까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봤는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저를 감시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는 저를 지켜보게 하신 거고 의사에게 아기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결혼 3년 동안 한 번도 의심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의심을 받아야 하나요? 그날 밤 준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미치겠어. 어머니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으니까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응. 더 이상 못 참겠어. 준호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준호가 시어머니에게 뭔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 준호가 어머니와 대화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됐어? 어머니께서 그런 일 없다고 하시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자고 하셨어. 조심하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준호도 결국 어머니 편이라는 걸. 아무리 제가 힘들어해도 아무리 증거를 대도 준호는 항상 어머니를 믿었어요.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의 감시는 더 교묘해졌어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추궁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셨거든요. 민서야, 임신 중에는 조심해야 해. 남자들이 임신한 여자 보면 더 꼬신다고 하더라. 민서야, 요즘 남편 없을 때 혼자 나다니지 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하셨어요. 임신 4개월째가 되었을 때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매일 감시받는 기분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산 준비를 하던 중에 시어머니가 제안하신 게 있었거든요. 민서야, 출산할 때 내가 병원에 같이 가줄게.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시어머니의 진짜 계획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였어요. 2022년 12월 15일이었어요. 임신 38주 차였는데 새벽에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여보, 여보. 준호를 깨웠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죠. 왜? 무슨 일이야?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병원 가야겠어. 준호는 당황해하면서도 재빨리 준비했어요.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검진을 받았더니 자궁구가 4cm 열렸다고 했어요.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된 거죠. 가족분께 연락하시겠어요?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준호가 시어머니께 전화했죠. 어머니, 민서가 진통 시작했어요. 병원 오세요. 30분 후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긴장해 보이셨어요. 민서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이상했어요. 걱정되는 표정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진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정말 아팠지만 곧 제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냈죠. 그런데 진통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가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민서야, 혹시 아기가 일찍 나올 것 같으면 미리 말해. 왜요? 그냥 준비할 게 있어서. 무슨 준비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몇 시간 후 자궁구가 10cm까지 열렸다고 해서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준호와 시어머니는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분만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계속 응원해 주셔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드디어 아기가 나왔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드디어 제 아기를 만난 거예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우리 아기야, 안녕. 그렇게 속삭이면서 아기를 바라봤어요. 정말 예쁘고 소중했어요.
준호와 시어머니도 분만실로 들어오셨어요. 준호는 감동해서 울고 있었어요. 고생했어, 민서야. 정말 고생 많았어. 하지만 시어머니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딸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축하 인사도 아니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말도 아니고 딸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어야 우리 집안을 이어가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전통적인 생각이시구나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출산 후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너무 지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시어머니가 간호사와 뭔가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산모가 산후 우울증이 심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시어머니가 간호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직 출산한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간호사가 의아해했어요. 네, 임신 중에도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혹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민서야. 깼구나. 산후 우울증이라뇨? 저는 멀쩡한데요? 간호사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산모님, 우울증 증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보호자분께서는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을 끊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괜찮습니다. 간호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혹시나 해서, 혹시나 뭐요? 출산 후에 우울증 오는 사람들 많잖아.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간호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날 밤 준호가 집에 가서 씻고 오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 남아서 저를 돌봐주신다고 하셨죠. 준호가 나간 후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민서야, 솔직히 말해봐. 뭐래요? 이 아이 정말 준호 아이 맞아? 출산 직후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 어떻게 확실히 해요? DNA 검사해보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민서야, 너도 알겠지만 요즘 세상에는 이상한 일들이 많아. 여자들이 남편 몰래. 어머니, 정말 화가 났어요. 출산 직후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 미안해.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소아과 의사가 와서 아기 건강 검진을 했는데 검진이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의사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이 아기가 어떤 아버지를 닮았는지 알 수 있나요? 의사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누구를 닮았는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그냥 혹시나 해서요. 그때 제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또 당황하셨어요. 아, 그냥 아기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하지만 의사 표정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의사가 나간 후에 저는 시어머니께 따졌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출산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요? 민서야, 나도 어쩔 수 없어. 확실히 해야겠어. 뭘 확실히 해요? 이 아이가 정말 우리 핏줄인지.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산모님, 정신과에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네. 무슨 상담이요? 보호자분께서 산후우울증 상담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셨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서야, 그냥 예방 차원에서. 예방이요? 간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보호자분께서 산모님이 임신 중에 우울 증상이 있었고 출산 후에 더 심해질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우울증 없어요. 상담 받지 않을게요. 하지만 보호자분께서 꼭 받아달라고. 저는 성인이에요. 제가 거부하는데 왜 받아야 해요? 결국 상담은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왔을 때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나를 정신과 상담받게 하려고 하셨어. 뭐?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준호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설마 어머니가 그런 일을. 정말이야. 간호사도 이상하게 생각했어. 준호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준호가 어머니께 뭔가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음 날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퇴원 수속을 밟고 있는데 간호사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산모님, 혹시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왜 그러세요? 어제 시어머님이 오셔서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무슨 말씀을요? 산모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하시면서 아기 아버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저희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산모님 보기에는 정상적이시거든요. 간호사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병원 직원들에게까지 저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계셨던 거예요. 집에 돌아온 후에 준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간호사들에게 나에 대한 거짓말을 하셨어. 무슨 거짓말? 내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아기 아버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준호는 정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설마, 간호사가 직접 얘기해줬어. 그제서야 준호도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내가 어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출산이라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이렇게 망쳐버리셨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아기를 키우면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불신과 견제는 계속되었거든요. 특히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육아휴직이 끝나가고 있었죠. 저는 복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장님이 갑작스럽게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육아휴직 전까지는 성과도 좋았고 상사들도 제 업무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부서 이동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존 부서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한직으로 밀려나게 된 거였어요. 복직 후에는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랐거든요. 친한 동료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해줬는데 인사팀에서 제게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였어요. 산후 우울증이 심해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게 있었어요.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간호사들에게 했던 말들 말이에요. 설마 했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영이가 보기에 인사팀장님께 김순자라는 분이 전화를 해서 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였어요. 산후우울증이라는 말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저에 대한 거짓말을 하신 거였습니다. 집에 와서 준호에게 말했더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거든요. 다음 날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컨디션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가족분이 연락해서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멀쩡하다고 해도 가족의 말을 더 믿으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업무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되었고요. 사실상 한직으로 밀려난 거였죠.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직접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지도 않으시면서 제가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랬다고 하셨어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힘들겠다고 하시면서요. 결국 그거였어요. 제가 일하는 걸 막고 싶었던 거죠. 며느리가 무리하면 손자는 누가 돌보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육아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엄마들은 다르고 우리 손자는 특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방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회의 중인데 사무실로 직접 오셨어요. 아기가 열이 난다며 급한 일이라고 하셔서 조퇴를 내고 집으로 갔는데 아기는 멀쩡했습니다. 아까는 있었는데 지금은 내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체온을 재어봤는데 정상이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저를 회사에서 나오게 하려고 거짓말하신 거였어요.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기가 우유를 안 먹는다거나 계속 운다거나 토했다는 핑계로 절 회사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매번 급한 일인 것처럼 연락하시고 제가 가면 별일 아니었어요. 동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나간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아기를 못 돌보시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다고 해야 하는데 믿어줄 리가 없잖아요. 결국 상사에게 불려가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가족분께 업무 시간에는 정말 응급 상황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라고 하셨어요. 집에 와서 시어머니께 말했더니 그럼 아기가 아픈데 어떡하냐고 하시면서 제가 와서 괜찮아진 거라고 황당한 논리를 펼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회사에서는 제대로 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이상하게 계속 떨어졌습니다. 면접은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항상 탈락이었어요. 세 번째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궁금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떨어진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더니 레퍼런스 체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가족분이 연락해서 산후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했다는 겁니다. 또 시어머니였어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분이 제 시어머니라고 말했더니 보통 가족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가족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집에 와서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제 면접 회사에 전화했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도 당당하게 그렇다고 하셨어요. 제가 무리하지 않았으면 해서라고 하시면서 며느리가 무리해서 쓰러지면 손자는 어떡하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예민해져 있는 게 산후우울증이라고 하시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힘든 거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면접 회사에까지 전화해서 거짓말했다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어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런 말을 했는데 바뀐 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정말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준호가 항상 어머니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물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방해로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감시받고 거짓말로 사회적 신뢰도 잃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하셨어요. 차라리 집에서 아기나 키우라고 하시면서 일 나가지 말고 아기 키우는 데만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굳이 일할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 했더니 결혼하고 아기 낳았으면 그게 내 인생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했죠. 그날은 2023년 4월 20일이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오전에 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아기가 보채서 제가 빨리 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또 조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팀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나오는데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무래도 좋게 볼 수가 없으시겠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또 나간다는 식의 눈빛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보니 역시나 아기는 멀쩡했습니다.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껴는 울었는데 지금은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저는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회사에 거짓말 전화를 하시는 것들, 출산 당일에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들, 매일 거짓 응급 상황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뒀거든요. 그 파일들을 준호에게 들려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하시는 내용, 아기가 정말 준호 아이인지 의심한다는 내용, 제가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녹음을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의심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나 봅니다. 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어머니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준호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기대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다음 날 준호가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어요. 저는 집에서 아기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몇 시간 후 준호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참 복잡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고 하면서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셨다가 녹음을 듣고는 할 말이 없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했어요. 30년 전 시아버지 일 때문에 상처가 너무 커서 며느리를 믿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며느리들이 결국 남편을 빼앗아갈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를 너무 사랑해서 최선의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데 제가 일을 하면 아기에게 소홀해질까봐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나름대로는 다 가족을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준호는 그래도 어머니께서 반성하고 계신다며 앞으로는 달라지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사과도 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민서가 결국 준호를 떠날 거라고, 그 여자는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당한 것처럼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준호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니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계속 압박을 가했어요. 자신은 준호 하나밖에 없는데 며느리 때문에 아들마저 잃을 수는 없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진짜로 준호를 사랑한다면 준호의 어머니를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해요. 민서가 진짜 좋은 며느리라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결국 이기적인 여자라는 게 드러난 거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준호는 그 말들을 듣고 완전히 어머니의 논리에 빠져버린 것 같았어요.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두고 갈 수 있냐고, 어머니도 나름대로 가족을 생각해서 하신 일이라고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선택한 거였어요. 준호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고, 대신 저와 아이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지원하고 아이 양육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허탈했어요. 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순간에 저를 선택하지 못한다니요. 물론 효심이 깊은 건 좋은 일이지만 아내와 아이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준호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거든요. 어머니를 버릴 수도 없고 저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혈육을 선택한 거죠. 그날 밤 준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준호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고 좋게 헤어지자고 약속했어요.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갖고 준호가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권도 당연히 보장하기로 했고요. 준호는 마지막까지 제가 혹시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거든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준호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 저에게 정말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저는 아이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물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건 2023년 5월이었습니다. 저는 아기와 함께 시내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어려웠어요. 혼자서 아기를 돌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달래줄 사람도 저밖에 없고 아기가 아프면 혼자서 병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가끔 너무 지칠 때면 이혼한 게 잘한 선택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어요. 준호가 양육비를 보내준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도 일을 해야 했는데 아기를 맡길 곳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길고 개인 보육시설은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사장님이 아기가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아기를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아기를 돌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기용품점에서 기저귀와 분유가 배달되어 왔는데 주문한 적이 없었어요. 배송업체에 문의해 봤더니 선결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아기 옷과 장난감이었습니다. 역시 선결제가 되어 있었고 누가 주문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카페 사장님도 이상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제 월급을 미리 입금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한 달치 월급을 미리 주고 가시면서 민서 씨가 힘들까봐 걱정된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이 든 남성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중하게 부탁하시면서 민서 씨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사장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거절할 이유는 없어서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감기에 걸려서 소아과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진료를 마치고 수납하려고 했는데 이미 결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언제 결제했냐고 물어봤더니 오전에 남성분이 와서 민서 씨와 아기 진료비를 미리 결제하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병원 접수 직원도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가족분이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멀리 계시고 형제도 없고 친척 중에서도 그런 분은 없었거든요. 가장 이상했던 건 집 앞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늦은 저녁에 기저귀가 떨어져서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에 어떤 분이 와서 민서 씨가 오면 이걸 주라며 기저귀와 이유식을 사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30대 초반 정도의 남성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민서 씨를 잘 아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남편 아니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호였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아기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계산할 때 제 이름으로 된 상품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누가 맡겼는지는 모르겠지만 10만 원짜리 상품권이었습니다. 마트 직원도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혹시 이벤트에 당첨된 건 아니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이벤트에 응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궁금했어요.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점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제 일상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카페 사장님께 그분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사장님은 생각해 보시더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다고, 안경을 쓰고 있었고 목소리가 조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서 씨가 싱글맘이 되어서 힘들 것 같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아기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우리 준우라는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준호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혼하면서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는데 몰래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준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이혼한 상황에서 먼저 연락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만약 준호가 아니라면 괜히 오해를 사는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멀리서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남성 한 분이 급하게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몇 걸음 더 가다가 다시 돌아보니 그분이 또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봤습니다. 준호였어요. 우리가 눈이 마주치자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른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쫓아가서 말을 걸까 하다가 그냥 돌아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준호가 몰래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그동안 저희를 도와준 사람이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걱정되어서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죠.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이혼했지만 여전히 저희를 챙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마 준호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준호가 이혼 후에 많이 망가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일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다는 말도 들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후회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가정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2023년 7월 중순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아기와 함께 집에서 쉬고 있는데
택배 배송 알림이 왔습니다. 주문한 게 없었는데 이상했어요. 문 앞에 나가보니 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란에는 준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준호로부터 온 것이었거든요.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게가 꽤 나갔어요. 도대체 뭘 보낸 걸까 궁금했습니다. 혹시 아기용품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시댁에 놓고 온 물건들인가 싶기도 했어요. 상자를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이혼한 상황에서 준호가 뭔가를 보내는 게 적절한 걸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두꺼운 봉투였어요. 그 안에 뭔가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꺼내서 봤더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자세히 봤는데 제 이름으로 된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뭐죠? 저는 집을 산 적이 없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천천히 봤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주소는 서울 외곽의 어떤 아파트였어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집 열쇠도 들어 있었어요. 정말 진짜 집 열쇠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상자를 더 뒤져봤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건 은행 통장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새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봤더니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이게 정말 제 통장인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준호가 왜 이런 걸 보낸 거죠? 상자 안을 더 뒤져봤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건 편지 봉투였어요. 준호의 손글씨로 민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내서 읽어봤는데 내용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서야, 이혼은 어쩔 수 없었지만 너와 아이만큼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집은 사실상 너희 것이야. 내가 평생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한 거야. 편지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준호는 이혼 준비를 하면서 미리 집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아기가 클 때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골라서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등기는 제 명의로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천만 원은 비상금이라고 했어요. 제가 힘들 때 쓸 수 있도록 모아둔 돈이라고 했습니다. 아기 교육비나 병원비, 생활비로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래 도와준 건 모두 준호였다는 내용이었어요. 카페 월급을 미리 입금한 것도, 아기 병원비를 결제한 것도, 기저귀나 분유를 사다 준 것도 모두 준호가 한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했지만 너와 아이에 대한 책임은 포기할 수 없다고 멀리서라도 지켜보면서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면 서로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너를 사랑해.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너와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준호가 저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상자를 더 뒤져봤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들, 신혼여행에서 산 기념품들, 아기 첫 초음파 사진, 아기가 처음 웃었을 때 찍은 동영상이 담긴 USB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건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제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 돌려줬던 그 반지였어요. 반지와 함께 작은 쪽지가 있었는데 내용이 또 눈물나게 했어요. 이 반지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증표야. 비록 부부는 아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너와 함께야.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반지를 다시 끼워줄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런 희망을 가져봐. 모든 걸 다 보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준호의 마음을 알겠지만 이미 이혼한 상황에서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너무 큰 선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준호가 이렇게까지 저희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혼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던 주소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지하철을 타고 그 동네로 갔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동네였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생활하기 좋아 보였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열쇠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정말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고 아기 침대와 유아용품들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써놓은 것 같았어요. 내용은 이 집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보일러 사용법, 가전제품 사용법, 주변 시설 안내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너와 아이를 위한 선물이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편하게 써.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해줘.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가 이혼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저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아내와 아이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집을 둘러보면서 준호가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기 방에는 안전용품들이 꼼꼼히 설치되어 있었고 부엌에는 이유식을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베란다에서는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기가 크면 저기서 놀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준호가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해서 이 집을 고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호가 걱정되었어요.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혼 후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는데 이런 큰 선물을 준비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컸을 텐데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돌려줘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너무 큰 선물이라 부담스럽기도 했고 이미 이혼한 상황에서 이런 걸 받는 게 맞나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기를 생각하니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면 아기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준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고요. 택배 상자를 받고 며칠이 지난 후였어요. 준호가 마련해준 새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낯선 여성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이라고 하시면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준호가 많이 아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준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 걱정이 됐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준호가 이혼 후에 술만 마시고 제대로 먹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만 있으면서 점점 망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씀이었어요. 준호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였습니다. 민서와 아이 없이는 살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그런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요. 택배 상자를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왔나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해 봤는데 시어머니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문을 열어드리니 시어머니 모습이 많이 변해 계셨어요. 야위셨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예전에 보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뭔가 많이 지치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준호가 죽을 것 같아 보인다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매일 술만 마시고 민서와 아이 이야기만 한다고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사과하고 계시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30년 전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을 때의 상처가 너무 컸다고, 그래서 모든 며느리들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상처일 뿐이었는데 그걸 저에게 전가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독점하려고 했던 것도 잘못이었다고 인정하셨어요. 제가 좋은 엄마라는 걸 알면서도 질투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제 회사에 전화했던 일들을 모두 사과하신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저를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려고 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너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1시간 넘게 사과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변하지 않으시면 소용없다고, 진짜로 달라지실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바뀌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게 간섭하지도 않고 아이 양육에도 끼어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준호가 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자신이 아들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준호를 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준호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건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정말 변하실지도 확실하지 않았고요.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준호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간 수치가 심각하게 올라갔고 우울증도 심해져서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준호가 제 때문에 그렇게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아기에게도 아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연락드렸어요.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변하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희 가족 일에 간섭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쁘게 받아들이셨어요. 뭐든지 하겠다고 하시면서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준호를 만났을 때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많이 야위었고 눈빛도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꿈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준호에게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저희만의 가족을 만들어 가자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자고 했습니다. 준호는 울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마련해준 새 집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약속을 지키시면서 정말로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저희 일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하세요. 가끔은 예전 모습이 나올 때도 있지만 금방 자제하시고 사과하십니다. 완전히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희망적이에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준호는 건강을 회복했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어요.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힘든 일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희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히 신뢰하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